억만장자 병호는 10년 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매주 아들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낯선 소년이 그곳에 꽃을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호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 영향력, 그리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예술 제국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장 높은 계층에서 무게를 지녔고, 갤러리, 경매장, 기업 이사회에서 모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의 위엄 뒤, 펜트하우스의 유리벽과 신중하게 큐레이팅된 귀중한 걸작 컬렉션 너머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혼자 살았고, 권력과 소유물이 자신이 잃은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환상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 영혼을 잃은 것은 그가 잃은 유일한 싸움이었고,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사업 거래와 협상과 달리 슬픔은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침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그의 존재의 뼈에 자리 잡은 무게였다. 그는 영혼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의 고문들에게도, 남은 몇 안 되는 지인들에게도. 그는 아들을 묻었고, 그와 함께 한때 그를 인간으로 만들었던 마지막 잔재들도 묻었다. 영혼이 죽은 후로 병호는 자신의 일에 몰두했고, 그의 재산은 거의 영원할 정도로 거대한 제국으로 변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인수하고 아무리 많은 세상을 소비하더라도 공허함은 남았다. 그가 자신의 상실의 무게를 인정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매주 일요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병호는 영혼의 무덤을 찾았다. 묘지는 도시 외곽에 있었고, 우뚝 솟은 참나무의 조용한 포옹 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잎사귀는 바람에 속삭였다. 그곳은 고요함의 장소였고, 병호가 지배하는 세상의 끊임없는 속도와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에 서서 맞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대리석 석판을 응시했다. 정교한 비문도 없었다. 시적인 작별 인사도 없었다. 짧은 인생을 표시하는 이름과 날짜 두 개뿐이었다. 그는 침묵 속에 서서 얼굴은 읽을 수 없었고 마음은 기억의 유령과 씨름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그는 돌아서서 떠나 그가 무적이기를 기대하는 세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일요일은 달랐다. 그는 묘비 사이로 늘어선 익숙한 길을 걸어가면서 날카로운 눈에 뭔가 특이한 것이 보였다. 영혼의 무덤에 놓인 야생화 꽃다발이었다. 병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무도 이 무덤을 찾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했다. 영혼은 죽기 전에 그의 대부분의 인연을 끊었고, 병호는 과거가 묻힌 채로 있도록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 있었다. 누군가 아무도 남기지 않은 곳에 선물을 남겼다. 그는 묘지를 살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때 그는 그를 보았다. 소년이었다. 그는 10살이나 11살이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무덤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아이에게는 너무나 엄숙한 표정으로 무덤을 응시했다. 그의 어두운 피부는 아침 햇살에 빛났고 작은 손은 뻣뻣하게 옆구리에 매달려 있었다. 그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병호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얼어붙은 채로 지켜보았다. 그 소녀는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있었다.
그러자 소리도 없이 소녀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병호의 무언가가 생각하기도 전에 반응했다. 그의 발이 앞으로 움직였고 그의 깊은 목소리가 공기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잠깐만, 소년의 몸이 굳어졌다. 그의 머리가 병호를 향해 돌았고 잠깐 동안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병호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두려움이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을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더 깊은 두려움이었다. 그것은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달렸다. 병호의 맥박은 아이가 묘비 사이를 달려가면서 빨라졌고 그의 작은 모습은 묘지를 둘러싼 나무의 짙은 녹색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를 쫓았다. 그의 신발은 축축한 땅에 삐걱거렸고 그의 긴 걸음걸이는 빠르게 거리를 좁혔다. 그는 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를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기 그의 깊은 곳을 흔든 그 소년을 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빨랐다. 불가능할 정도로 빨랐다. 병호가 나무줄에 도달했을 때 그 소년은 사라져서 울창한 잎사귀에 삼켜졌다. 병호는 숨을 헐떡이며 멈췄다. 그의 가슴은 날카롭고 절제된 호흡으로 오르락내리락했고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몇 년 만에 그렇게 달리지 않았다. 그는 몇 년 만에 이렇게 느끼지 않았다. 그는 숲가장자리에 섰고 없던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떨쳐낼 수 없는 생각이었다. 그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는 왜 그날 밤 영혼의 무덤에 왔을까? 병호는 넓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 앉아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고 아들의 무덤 앞에 서서 야생화를 경건하게 심어놓은 작은 인물의 이미지에 갇혀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돈과 권력으로는 즉시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 그는 유령을 믿지 않았지만 과거가 그의 문을 두드릴 때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병호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불면증이 아니었다. 그는 전에도 그 짐승과 싸웠었다. 이번은 달랐다. 그의 마음은 불안했고 아침의 사건을 끊임없이 정확하게 뒤집으며 놓아주기를 거부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소년을 볼 수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무게가 그를 제자리에 붙잡아 놓은 것처럼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달려간 방식은 마치 결코 보여서는 안 될 유령처럼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수년 동안 병호는 그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해왔다. 그의 세상에는 놀라운 일도 풀리지 않은 일도 없었다. 그의 제국은 확실성, 신중한 계산, 완벽한 실행으로 번창했다. 하지만 오늘 한 아이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 질문만 남겼다. 새벽이 되자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 소년을 찾아야 했다. 그의 비서 선우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순간 병호는 그에게 간단하지만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 선우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남자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그가 물었다. 병호는 숨을 내쉬며 턱을 문질렀다. 그는
정보가 필요할 때 모호한 설명에 의존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대개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뿐이었다. 11세의 흑인, 날씬하고 빠른 소년. 다른 건 병호는 망설이다가 영훈의 무덤에 갔어. 꽃을 남겼어 라고 덧붙였다. 선우는 그 말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전문적인 가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영혼을 언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볼게. 그는 단순히 말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평선을 둘러싼 바닥부터 천장까지 반 창문으로 돌아섰다. 그는 이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결코 찾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3일이 지났다. 병호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인수에 대해 논의하고 세상이 그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등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묘지에서의 만남은 풀리지 않은 방정식처럼 그를 갉아먹었다. 그리고 네 번째 저녁에 선우가 돌아왔다. 강민, 그는 병호의 책상에 폴더를 올려놓으며 말했다. 11살이야. 분당에서 어머니 서영과 살고 있어. 병호의 손가락이 책상 가장자리에서 살짝 꽉 쥐어졌다. 그 이름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영웅과 어떤 관계가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내가 찾은 건 없어. 선우가 대답했다. 서로를 아는 기록은 없어. 하지만 그 소녀는 몇 달 동안 무덤을 찾아왔어. 항상 혼자였어. 병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왜? 선우는 망설였다.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답을 알고 싶다면 출처에 가보는 게 좋을 거야. 병호는 폴더를 집어들고 내용물을 뒤적거렸다. 강민의 사진이 있었다. 학교 사진이었다. 그는 11살보다 어려 보였고 그의 작은 몸집은 오버사이즈 폴로 셔츠에 거의 삼켜져 있었다. 그의 눈은 어둡고 경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진이 있었다. 병호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를 전에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즉시 알아본 것이 아니라 깊고 불안한 친숙함이었다. 그녀는 그의 사교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업계나 예술계의 이름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녀의 눈에 담긴 조용한 힘이 손이 닿지 않는 기억을 끌어당겼다. 그녀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알아봐. 병호가 말했다. 선우는 이미 그보다 앞서 있었다. 그녀는 지역 병원에서 일해. 소아과 간호사야. 간호사. 억만장자와 마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병호는 폴더를 닫았다. 그의 결정은 내려졌다. 내일은 서연을 만날 것이다. 다음날 아침, 병호는 도시의 낯선 지역에 있었다. 분당은 그가 다스리는 유리와 강철로 된 세상과는 전혀 달랐다. 이곳의 거리는 낡은 건물,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 퇴색한 간판이 있는 모퉁이 가게가 늘어서 있었다. 가난은 아니었지만 물려받은 부와 기업의 권력보다는 근면과 회복력에 기반을 둔 세상이었다. 그의 매끈하고 검은색 차는 거리를 따라 주차된 오래된 차량들 사이에서 낯선 물체처럼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그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조용한 경계심까지 다양했다. 병원은 작았지만 잘 관리되었다. 대기실 안은 아이들과 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살균제와 베이비 로션 냄새로 짙었다. 접수원이 그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다. 도와드릴까요? 서연이를 보러 왔어요. 병호가 말했다. 그 여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 환자와 함께 있어요. 예약이 되어 있나요? 병호는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를 서두르는 것을 고려했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가 있었다. 서연이 밖으로 나와 클립보드를 움켜쥐고 그녀의 검은 컬은 느슨한 롤빵으로 묶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어린 소년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며 그를 안심시킨 다음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 인식이 번쩍였고 그 뒤를 이어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녀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기뻐하는 기색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어깨를 펴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그를 맞이했다. 무엇이?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병호는 그녀를 살펴보며 배에서 느껴지는 잔잔한 느낌 너머로 친숙함의 단서를 찾았다. 내가 누군지 알아.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감도 경의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듯 자제력이 있었다. 당신과 이야기해야 해요. 병호가 말했다. 당신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가 번쩍였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가렸다.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기다려야 해요. 병호는 무시당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옆문으로 사라졌다. 그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이 여자. 이 낯선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답을 얻을 것이다. 그녀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병호는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인생 전체는 통제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시간, 사람, 결과에 대한 통제. 그의 세상에서 지연은 용납될 수 없었다. 장애물은 재빨리 제거해야 할 불편함에 불과했다. 하지만 분당의 작은 병원 밖에 있는 차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점점 더 짜증이 나면서 서연이 그를 낯선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를 기다리게 했다. 병원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접수원은 그의 조급함을 알아차리고 서연이 2시간 안에는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정중하게 알렸다. 2시간, 병호는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위해 2시간을 기다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기 있었다. 도시는 그가 익숙한 리듬과는 다른 리듬으로 그의 주변에서 웅웅거렸다. 사람들은 보도를 따라 걸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10대들은 웃고 무점상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것은 부의 추구, 기업 간의 싸움, 고위험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삶이었다. 병호가 오래전에 잊었던 삶이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1시간이 지났다.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는 누군가를 보내 그녀를 데려올 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었고, 그곳에서 조건을 지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서연에게는 그런 접근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한 힘으로 자신을 붙잡았고, 차분한 반항심은 그녀가 그와 같은 남자들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고 오래전에 결심했음을 시사했다. 마침내 병원 문이 열리고 그녀가 밖으로 나갔을 때 병원은 이미 차에서 내려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즉시 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짜증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이것을 예상했던 것처럼 체념한 한숨만 있었다. 그녀는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조정하고 꾸준한 걸음걸이로 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병호는 미소 짓지 않았다. 아니요. 서연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카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얘기하고 싶으면 거기서 해. 10분만. 병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조건을 수락했다. 그들은 침묵 속에 길을 건넜다. 카페는 검소했고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아는 곳이었다. 그들이 들어오자 종이 부드럽게 울렸고 신선한 커피와 구운 과자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서연은 그를 다른 손님들과 떨어진 모퉁이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녀가 먼저 앉았다. 그는 뒤따랐다.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서연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평소처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웨이트리스는 병호를 흘깃 보았다. 커피.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웨이트리스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연이 숨을 내쉬며 손을 테이블 위로 모았다. 의료 조언을 구하러 나를 찾아온 건 아니겠지. 병호는 흔들리지 않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아니.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자. 뭐 원해? 그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 아들 강민이. 왜 내 아들의 무덤을 찾는 거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문. 그 질문은 서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만한 무언가. 그녀는 마치 말을 가늠하듯 잠시 시선을 낮춘 다음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병호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답을 몰랐다. 그는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그 확인이 필요했다. 말해. 그는 요구했다. 서연의 손가락이 테이블에 살짝 닿았다. 그녀는 바로 말하지 않았고 잠시 동안 그녀가 거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강민은 영훈의 아들이다.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떨어졌다. 병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응시했고 그의 마음은 그녀가 방금 밝힌 엄청난 일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그의 아들, 영훈이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그는 결코 알지 못했다. 그의 현실에 대한 이해는 흔들렸고 수년간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벽이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아니, 불가능했다. 거짓말이야. 그는 조용하지만 강철로 날카롭게 말했다. 서연의 턱이 굳어졌다. 거짓말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영훈이가 나한테 말했을 거야. 그는 몰랐어. 그녀는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죽은 후에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 병호의 세상이 기울었다. 그는 뭔가 든든하고 합리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애썼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병호는 11년 동안 할아버지였다. 그는 숨을 쉬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왜 나한테 오지 않았어? 서연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었다. 너한테 왔어? 영훈도 원치 않았잖아. 강민이를 원할 거라고 생각한 건 뭐였어? 병호는 움찔했다. 직격탄이었고,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는 영훈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다. 그는 아들을 약하고 무어의 유산을 이어갈 자격이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지금 영훈의 아이를 낳은 여자 맞은편에 앉아 그는 자신의 맹목적인 야망의 결과에 직면했다.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돌아와서 커피를 테이블에 놓았다. 서연은 그녀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병호는 그 상호작용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말을 꺼냈고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조용했다. 강민이 왜 무덤을 찾아가는 거야? 서연은 커피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야. 병호는 침을 삼켰다. 그는 수년째 영훈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한계가 있었어. 그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도 한 장 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그는 혼자서 묘지에 가기 시작했어. 그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병호의 목이 조여왔다. 야생화 꽃다발을 들고 영훈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이 파괴적인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서연이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병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영훈이 영원히 사라졌고 이 세상에 아들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수년간 믿어왔다. 그리고 지금 강민이 있다. 살과 피가 섞인 채 영훈의 일부를 품고 있다. 결코 오지 않을 할아버지를 기다리던 소년. 그는 영훈의 인생에서 실패했다. 그는 아들의 아들도 실패시킬까? 그 무게가 질식하는 안개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랐다. 그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가 되는 법을 확실히 몰랐다. 하지만 기억할 수 있는 한 처음으로 병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아는 전부는 떠날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병호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은 통제될 수 있고 형성되고 유용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항상 믿었다. 하지만 이 진실, 강민은 어떤 금융위기나 기업 배신도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산산이 부수었다. 서연이 떠난 후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카페에 앉아 손대지 않은 커피의 어두운 소용돌이를 응시했다. 그 계시는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 반복은 망치의 힘으로 쳤다. 영훈은 아들이 있었고 병호는 11년 동안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마침내 거리로 나섰을 때 도시는 달라 보였다. 덜 익숙하고 덜 예측 가능했다.
한때 확실성 위에 세워졌던 그의 세상은 갑자기 그의 발 밑에서 불안정해졌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계획이 없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병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그의 집의 삭막한 사치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았다. 그는 한때 자신의 정복을 상징했던 귀중한 그림과 조각상이 있는 넓고 텅 빈 방을 거닐었다. 지금은 그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서재에 서서 벽에 걸린 액자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그가 대통령들과 악수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 옆에 서서 상을 받는 모습을 주의 깊게 큐레이팅한 이미지였다. 하지만 영훈의 사진은 없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그는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그는 아들을 지웠다.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는 제국을 건설하고 모로의 유산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중요한 유산인 그의 가족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이제 믹이 있었다. 그가 모르는 소년이었다. 아버지 없이, 할아버지 없이 자란 소년이었다. 수년 동안 무덤을 찾아가 돌에 새겨진 이름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썼던 소년이었다. 병호는 항상 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것은 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믹을 만나야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 소년을 이해해야 했다. 병호는 그저 서연의 집에 나타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묘지로 돌아갔다. 이른 아침, 축축한 흙 냄새가 나는 상쾌한 아침 공기. 가끔 잔디를 다듬는 정원사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다. 병호는 영훈의 무덤 옆에 서서 기다렸다. 1시간, 또 1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를 보았다. 믹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누비 배경에 그의 작은 몸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움직였지만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낀 듯 걸음걸이에 주저함이 있었다. 그때 그는 병호를 보았다. 그 소녀는 얼어붙었다. 병호는 놀라지 않도록 조심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어둡고 경계하며 탐색하는 눈빛이었다. 믹의 주먹이 그의 옆구리를 꽉 쥐었다. 당신은 전에 그 남자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도전이 있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말하지 않은 생각으로 무거웠다. 왜 여기 있는 거야? 믹이 마침내 물었다. 병호는 그의 대답을 생각했다. 그는 평생 단어를 만들고 자신의 이익에 맞는 이야기를 꾸며왔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 즉 정직함이 필요했다. 당신을 보고 싶었어. 그는 말했다. 믹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고 그의 얼굴에 의심이 번쩍였다. 왜? 병호는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다. 방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 소년의 표정에 뭔가가 번쩍였다. 빠르고 읽을 수 없는 무언가. 그는 무덤을 흘깃 보았고 다시 병호를 보았다. 너! 내 아빠를 알아서. 병호는 침을 삼켰다.
그는 내 아들이었다. 믹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묘비를 다시 바라보았고 그의 손가락은 그가 들고 있던 작은 꽃다발을 꽉 쥐었다. 엄마는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는 잠시 후 말했다. 그 말은 아팠다. 병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그럴 이유가 있었어. 믹은 그를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니? 그 질문은 간단했지만 병호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신경 썼을까? 그는 영혼을 생각했다. 그의 그림자 속에서 자란, 그의 승인을 구했지만 결코 받지 못한 소년. 그는 자신의 피보다 자신의 제국을 우선시하며 보낸 모든 세월을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믹을 바라보았다. 그 소년은 강민은 결코 그의 가족이 신경 쓰는지 의무를 품지 말았어야 했다. 네, 병호가 마침내 말했다. 신경 써요. 강민은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그를 응시한 다음 마치 정보를 기억해내듯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그는 돌아서서 병호를 지나갔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병호는 강민이 꽃을 내려놓고 그의 작은 손이 차가운 돌을 스치는 것을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1분이 지났다. 그리고 2분이 지났다. 병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민이 마침내 일어섰을 때 그는 망설이다가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돌아올 거야. 병호가 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러길 원하니? 그 소녀는 이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어쩌면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강민이 간 후에도 병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저항을 예상했다. 그는 분노를 예상했다. 어쩌면 증오도 예상했다. 그는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낯선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희망이었다. 병호는 항상 통제, 권력의 세계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낯선 분당 거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손자가 아는 삶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깨달았다. 이곳의 거리는 좁고 낡은 흔적이 있는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페인트는 퇴색했고 현관은 약간 처져 있었고 마당에는 자전거와 장난감이 어수선했다. 그곳은 힘든 노동으로 지어진 곳이었고 수십 년 동안 병호가 자신을 둘러싼 세련된 사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영원히 이런 곳에서 살 필요가 없도록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영호는 병호의 세계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그의 손자는 병호가 결코 만져보지 못한 현실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강민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한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돌아올 거야. 그는 아마도 라고 말했다. 병호는 어쩌면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다. 절대적인 것을. 그런데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불확실한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았다. 오늘 그는 사업 거래나 인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협상을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민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가 두드리기도 전에 겸손한 집의 현관문이 열렸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문간에 서 있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당신은 끈기 있군요. 그녀가 말했다. 마치 그의 존재가 그녀의 시간을 가치 있게 할 만한지 판단하려는 듯 눈을 훑어보았다. 병호는 주저없이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이걸 두고 가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녀의 입술이 살짝 다물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비켜섰다. 그는 뒷마당에 있어요. 병호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주저했다. 집은 작았지만 잘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사진이 줄지어 있었다. 아기 시절의 강민, 유아 시절의 강민, 활짝 웃고 짐이 없는 모습이었다. 영훈의 사진은 없었다. 병호는 억지로 계속 걸었다. 뒷문은 소박한 마당으로 이어졌고 강민은 작은 채소밭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조정하며 흙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소녀는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당신이 돌아왔군요. 마침내 강민이 말했다. 여전히 앞에 있는 식물에 집중했다. 병호는 소년의 얼굴에 집중된 것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럴 거라고 했어. 강민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병호의 말을 재듯 그를 살폈다. 원에 가꾸기 해본 적 있어? 병호는 그 질문에 눈을 깜빡였다. 강민이 할 말을 예상했지만 그건 아니었다. 아냐, 그는 인정했다. 안 해봤어. 강민은 청바지로 손을 닦고 일어섰다.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야? 병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소년이 믿을 만한 대답은 아니었다. 널 알고 싶어. 그는 결국 말했다. 강민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왜? 병호는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할 텐데, 소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집을 흘깃 바라보더니 다시 병호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부자는 뭔가를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병호는 거의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날카로웠다. 너희 엄마는 똑똑한 여자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강민아, 또다시 침묵. 강민은 운동화로 흙을 살짝 발로 차며 말했다. 정말로 할아버지야. 병호는 가슴이 뭔가 꽉 쥐어드는 것을 느꼈다. 그래,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강민은 이를 생각하는 듯했고 작은 손가락이 옆구리를 꽉 쥐었다. 전에 한 번도 없었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잠시 침묵. 그러고는 거의 주저하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할아버지는 뭐 하세요? 그의 아버지는 결코 애정. 어린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기대와 규율로 가득 차 있었다. 따뜻함이나 지도는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병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필요할 때 거기에 있는 거야. 믹은 마치 대답을 기억해내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몸을 숙여 흙에서 빈 화분을 집어 내밀었다. 그럼 이걸 도와줘. 병호는 화분을 바라보았다. 화분은 작고 가장자리가 쪼개져 있었다. 그는 직접 흙을 만져본 적이 없었지만 믹이 화분을 손에 쥐었을 때 마치 섬세한 물건인 양, 중요한 물건인 양 꼭 붙잡고 있었다.
오랜만에 그는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병호는 돌아왔다. 처음에는 그의 방문이 짧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고 환영을 너무 오래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무언가가 바뀌었다. 닉은 조심스러워졌지만 영혼에 대해, 병호의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호는 놀랍게도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신중한 계산과 절제된 말이 아니라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닉에게 영혼에 대해 말했다.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소년으로서 말이다. 한때는 똑같이 작고 호기심이 많았던 소년이었다. 닉은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가 바뀌었다. 조용한 오후였다. 닉은 병호에게 식물을 다시 심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의 작은 손으로 능숙하게 흙을 채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 아빠가 원해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 라고 물었다. 병호는 망설였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영혼에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모르겠어요. 그는 인정했다. 닉은 이를 생각한 다음 마치 말이 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아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이걸 좋아했을 것 같아요. 병호는 예상치 못한 목의 답답함에 침을 삼켰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영혼의 삶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돌봐주기를 기다리던 손자의 삶에서도요. 그날 저녁 해가 지면서 닉은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도 돼. 그리고 오랜만에 병호는 다른 사람의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병호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 세계에서 주저함은 약점이었습니다. 지연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은 신속한 결정과 모든 가능한 변수에 대한 통제력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통제력이 환상인 위치에 처했습니다. 그는 닉이 자신을 믿도록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도, 과거를 다시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나타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연네 집을 방문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지만 병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일상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닉은 주저했고 서연은 경계했다. 그녀는 그가 오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격려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한 거리에서 지켜보며 신뢰는 얻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닉은 전혀 다른 도전이었다. 그 소녀는 날카롭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그는 맹목적으로 병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을 즉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호기심이 많았고 천천히 그 호기심이 그들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병호는 닉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작은 도전을 던지며 병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곤 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뒷마당에 앉아 있을 때 닉이 갑자기 물었다. 체스를 할 줄 알아? 병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물론이지, 닉이 빙긋 웃었다.
그렇게 잘하지 못할 거야. 병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미기 팔짱을 끼었다. 그럼 증명해봐. 그 소녀는 안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후 나무 체스 세트를 들고 돌아왔다. 사용으로 인해 판의 가장자리가 약간 닳았다. 그는 이전에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숙련된 손놀림으로 체스 세트를 세웠다. 병호는 턱에 손가락을 얹고 배치를 살펴보았다. 누가 가르쳐 줬어? 엄마, 미기 첫 번째 폰을 움직이며 말했다. 아빠가 가끔 체스를 두었다고 하더라. 병호의 배가 살짝 조여왔다. 그는 내 병호는 영훈과 체스를 한 번도 두지 않았다. 그는 영훈이 체스를 좋아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말을 움직여 가슴의 아픔을 억눌렀다. 게임은 놀랍게도 치열했다. 강민은 잘했다. 병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했다. 그 소녀는 미리 생각하며 함정을 설치하고 병호의 전략을 시험했다. 병호가 마침내 이겼을 때 강민은 뒤로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나쁘지 않아. 병호가 빙긋 웃었다. 나쁘지 않아? 방금 이겼어. 강민이 어깨를 으쓱했다. 조금만 차이로 그의 어조에는 뭔가가 있었다. 거의 장난기 어린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병호가 그에게서 받은 가장 따뜻한 것이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다. 그리고 병호는 작은 승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그들 사이의 유대감이 커졌다. 그것은 즉각적이지 않았고 완벽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강민은 병호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것은 그의 일, 그의 삶에 대한 간단한 것이었다. 다른 것들은 더 어려웠다. 왜 당신과 우리 아빠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 병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데 결코 능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과 함께 그는 자신을 강요하여 시도했다. 나는 많은 나쁜 선택을 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인정했다. 나는 그가 나와 같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할 때 나는 듣지 않았다. 강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식으로? 병호는 망설였다. 모르겠어. 나는 한 번도 묻지 않았어. 그 소녀는 오랫동안 조용히 있더니 마치 대답을 처리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병호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결코 지울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민은 조심스럽지만 듣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병호가 떠나자 서연이 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가 다시 안으로 사라지기 전에 평소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인정할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더 오래 머물렀다. 정말 노력하고 있잖아.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병호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렇지 않아.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왜? 서연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몇 년을 보냈거든. 병호는 침을 삼켰다. 몰랐어.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게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병호는 평생 권력을 쫓으며 살았다. 부를 쫓으며.
궁극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쫓으며 이제 처음으로 그는 진짜 무언가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놓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병호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는 그의 제국, 그의 명성, 그가 축적한 막대한 재산에 대한 통제 위에 세워졌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부를 축적했고 그의 유산이 자신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그것이 중요한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것은 갑자기 시작되었다. 그의 회사 사무실에서 보낸 긴 시간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사회 토론은 덜 시급했다. 그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수집한 예술품은 더 이상 그에게 예전처럼 영감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강민이 있었다. 강민은 그를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끌어내어 다른 것, 즉 현실적인 것을 보도록 강요했습니다. 병호는 수년 동안 자신의 제국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자와 함께 주간 체스 경기를 하면서 그는 무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민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병호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일은 금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재무고문과 회의를 하는 동안 병호는 세련된 고층 사무실의 회의 테이블 상단에 앉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창문을 통해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고문들은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술 제국의 확장, 다음 큰 거래, 그리고 그는 듣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은 분당으로 돌아갔다. 한 소년이 그에게 화분을 건네주고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작은 집 뒷마당에서 그의 마음은 체스판에 있었다. 강민이 어젯밤 마침내 그를 이긴 곳, 그의 승리의 미소는 그가 퀸을 체크메이트로 옮기면서 커졌다. 그의 마음은 주식과 자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에 있었다. 병호, 조언자 중 한 명, 관자놀이가 휘어진 중년 남성이 그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테이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병호는 앞에 있는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숫자, 예측, 이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그의 존재 전체를 정의했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었다. 그는 폴더를 닫았다. 갤러리를 팔아요. 그가 말했다. 침묵은 즉시 찾아왔다. 고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제대로 들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병호,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무어 갤러리는 가장 명망 있는 곳 중 하나예요. 무엇인지 알아요. 병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팔아요. 방 안의 충격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왜요? 누군가가 물었다. 병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년 동안 그는 명예가 자신의 유산이라고 스스로 확신했다. 갤러리, 부, 권력의 이런 것들이 그가 기억되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유산은 침묵뿐이었다. 이제 그는 손자가 있었다. 강민은 결코 원하지 않을 제국 그 이상이 필요했다. 그는 가족이 필요했다. 그는 가족이 필요했다. 아무 말 없이 병호는 일어섰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이번 달 말까지 끝내고 싶어.
자문위원들은 여전히 멍하니 머뭇거렸다. 하지만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였다. 병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장에서 나갔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유로워졌다. 갤러리 매각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언론에서는 그의 이유에 대해 끝없이 추측했다. 재정적 전략이었을까? 어떤 신호였을까?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듯하다. 추가할 말이 있으면 알려줘. 은퇴, 비밀 스캔들 등 소문이 돌았지만 병호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는 대중의 인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는 한 가지에만 신경을 썼다. 내각이 확정된 다음 날 밤, 그는 분당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갤러리에 대해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병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무언가를 찾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와. 미근 거실에서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병호가 안으로 들어서자 소녀는 고개를 들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해 보여. 병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상하다는 게 뭐야? 미기 고개를 기울였다. 덜 화려해. 병호가 빙긋 웃었다.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어. 미기 책을 덮었다. 왜 여기 왔어? 병호가 망설이다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뭔가 말하고 싶어서. 미기 기다렸다. 갤러리를 팔았어. 병호가 마침내 말했다. 미기 눈을 깜빡였다. 왜? 병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소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럼 뭐가 중요해? 병호가 그를 바라보았다. 너, 그는 간단히 말했다. 너와 내 엄마. 믹은 바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병호는 처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믹이 마지막 망설임이 벽을 내려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체스 두실래요? 믹이 긴 침묵 후 물었다. 병호가 미소를 지었다. 지는 게 마음먹었을 때만요. 믹이 싱긋 웃었다. 그건 두고 봐야죠. 보드를 세우면서 병호는 뭔가 깨달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거래나 투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중요한 미래는 미래뿐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병호는 평생 동안 성공은 부, 영향력, 권력으로 측정된다고 믿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그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될 유산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걸어가고 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다. 졌기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갤러리 매각은 사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추측하고, 토론하고, 이론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은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훨씬 더 큰 인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주주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믹을 위해.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손자를 위해 무덤을 찾아가며 자라면서 병호가 몇 년 전에 제공했어야 할 답을 찾던 소년을 위해 그의 다음 결정은 첫 번째 결정보다 쉬웠습니다. 그는 펜트하우스를 팔았습니다. 그것은 한때 그가 이룬 모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의 세계에서 그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매끈하고 우뚝 솟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희귀한 예술품, 값비싼 가구, 명예의 환상 등 물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을 때 병호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물 가격, 잠재적 구매자, 시장 동향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걸 끝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들이 펜트하우스를 걸으며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병호는 서재에 서서 거대한 창문을 통해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그는 한때 이 전망이 성취의 정점이라고 생각했다. 도시 위에 서서 자신이 통제하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것은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그는 평생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유리탑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실제 어딘가에 속했다. 인간적인 어딘가에. 그가 펜트하우스 열쇠를 건넨 날, 그는 가볍게 짐을 챙겼다. 그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많지 않았다. 영훈의 오래된 사진 몇 장이었다. 창고에 묻어두었던 사진들은 전에 보기에 너무 고통스러웠다. 강민이 그를 위해 만든 작은 나무 조각품은 새와 비슷한 모양으로 어색하게 만들어졌다. 다른 모든 것은 불필요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병호는 가볍게 여행을 떠났다. 분당으로 이사하는 것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다. 서연의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믹의 학교 일정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일들. 믹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서 병호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을 때 그 소년이 눈을 굴리다가 농구에서 친구를 이겼다는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일들. 서연의 현관에서 부러진 계단을 고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보다 그 간단한 작업 하나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일들.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웃음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집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일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면서 병호는 강민과 함께 현관에 앉아 소년이 무심코 손가락 사이로 체스말을 뒤집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말 모든 걸 포기해서 강민이 갑자기 물었다. 병호는 그를 흘깃 보았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믹이 빙긋 웃었다. 고급 자동차, 큰 건물, 개인 제트기, 병호가 숨을 내쉬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믹은 잠시 침묵한 다음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병호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평생 대부분 부를 답으로 삼고, 지위를 목표로 삼고, 제국을 남기는 것이 기억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잘 알았다. 그는 믹을 바라보았다. 한때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그 소년. 가족, 병호가 간단히 말했다. 믹은 눈을 굴렸다. 진부하네요. 병호가 빙긋 웃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믹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마치 답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다시피요.
소년이 현관 난간에 기대어 앉아 말했다. 아빠는 이런 버전의 당신을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병호의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아프지 않은 방식으로 더 이상은 아니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인정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하루의 마지막 빛이 하늘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병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쫓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